러시아의 헌법 개정으로 북방 영토 협상은 물 건너갔다는 여론이 일본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아베가 큰소리친 집권 목표가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와 도쿄올림픽으로 일본을 새롭게 세운다고 하더니 이제는 일본을 폭망의 길로 이끌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경제협력 자금으로 몇 조 원의 돈을 갖다 바치더니 이제는 북방 영토 문제도 물 건너갔습니다. 일본 국민들을 몇십 년 동안 세뇌시키면서 정권도 잡고 돈을 물쓰듯이 쓰더니만 모두 다 물거품으로 만든 재주를 부린 아베입니다. 러시아의 헌법 개정으로 오늘부터 일본에서 아베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주민들의 축제와 홋카이도 주민들의 분노와 공포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친아베 신문의 화풀이 기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헌법 개정은 전체 투표자의 78.92%가 개헌안에 찬성하면서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동성결혼 금지, 기독교 국가로 규정, 러시아 헌법 우선,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 최저임금과 연금액 등의 규정이 신설 및 개정되었습니다. 러시아는 푸틴의 장기 집권 가능성에 대한 기사나 여론보다는 국토의 인도 금지 조항에 대한 축하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 상원의 국가안보위원회 의원은 북방 영토 협상은 끝났다. 향후 10년, 20년, 100년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누구라도 이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러시아 국민은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사할린주 지사도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 사할린주의 주민들에게는 헌법 개정으로 국경의 불가침성을 보장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로써 영토의 소유권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영토의 할양 금지가 담긴 헌법 개정이 성립되면서 남쿠릴 열도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할린주 쿠나시르 섬에는 헌법 개정을 축하하는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이 기념비에는 북방 영토를 포함한 러시아 전역의 지도와 영토 인도 금지를 정한 개정 헌법의 조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두들 이 기념비 주변에 모여서 러시아 국기를 흔들고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헌법 개정으로 남쿠릴 열도에 대한 논쟁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축하를 나누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러시아인들의 축하 파티를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속내는 편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북방 영토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는 홋카이도 주민들은 엄청난 심리적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홋카이도 주민들은 이번 영토 할양 금지 개헌으로 북방 영토 협상은 정말 어려워졌다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내에서 이미 영토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라고 선전하고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말 걱정이다 라고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아직도 국경 획정 작업으로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이미 물 건너간 이야기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방 영토 4개 섬이 바로 보이는 홋카이도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남쿠릴 열도를 어떻게든 움직인다는 기계로 협상에 임하기 바란다 라는 호소를 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호소할 기운조차 없으며 아베 정부에 대한 원망과 비난뿐입니다. 그냥 답답하다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홋카이도 주민들은 병이 날 지경이고 지금 아베는 뭐하고 있는지 한마디라도 좀 제대로 해보라는 거죠. 홋카이도의 여론이 이렇게 연일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면서 아베와 아베 정부 그리고 아베를 지지하는 친아베 언론들은 이 불을 끄기 급급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푸틴을 비난하는 것뿐입니다. 이미 높은 찬성률로 통과된 개헌에 태클을 걸 수는 없지만 러시아 젊은이들은 푸틴의 장기 집권에 부정적이다. 불만이 진정이 안 되면 장기 집권은 힘들 수도 있다 등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어렵고 사회 보장도 부족한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면서 은근히 러시아의 사회 불안을 부추길 뿐입니다. 그만큼 답답하다는 상황이죠. 급기야 친아베 산케이 신문은 이런 비난에도 부족한지 푸틴에 대한 개인적인 저주까지 쏟아붓는 내용을 인터뷰 형식으로 또 올립니다. 푸틴의 역사적 사명은 종료되었다면서 푸틴은 2024년 임기 만료로 퇴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푸틴을 내세워서 계속 이권을 장악하려는 정권 세력들이 그냥 있지는 않겠지만 젊은 층들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시위와 쿠데타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화풀이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일본의 모습이죠.
지지통신은 그동안 아베가 개인적인 친분으로 외교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길이 막혔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베가 2018년 푸틴과의 협상에서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 섬을 인도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물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아베가 푸틴을 직접 만나서 개인적으로 설득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C19로 만날 기회가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9월에 열리기로 한 블라디보스톡에서 예정된 동방경제포럼도 중단되었고 미국 뉴욕 유엔 총회도 화상회의 형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베는 내년 9월로 임기가 만료되어서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베는 이제는 아무런 영토 협상과 정상회담도 없이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북방 영토 문제는 일본의 입장을 계속 주장하며 곧 협상의 물꼬를 만들 것이다 라고 여전히 뻔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베는 뭐 요즘 어디에 갔는지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밥맛도 없고 기운도 없다고 주위에 계속 이야기하고 다닌다는데 지금 상황은 더 숨고 싶을 것입니다. 외교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같이 골프 치고 선물 주고 악수하면서 풀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북방 영토의 사례를 보면 아베의 외교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큰 소리 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소리만 들릴 것입니다. 보조금이 사라지면 한국 기업 대비 가격 경쟁력이 없다. 일본과 중국이 한국의 배터리 산업의 질주를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한국 전기차는 배터리 산업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테슬라를 빼면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은 70%에 육박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한국계 배터리 선호도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LG화학의 경우 아우디 이트론, 현대차 코나, 제기어 아이페이스의 판매가 급증했고 삼성 SDI는 폭스바겐 E-골프와 BMW i3, SK이노베이션은 기아차 니로와 소울 부스터의 판매 호조에 급성장했습니다. 이미 한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기술력은 일본과 중국을 뛰어넘어 세계 1위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 전 세계의 배터리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올해 유럽 전기차 시장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2.5배 성장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뒤셀브루크 에센대학에서 추정한 결과 현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 시 BMW와 다임러가 부담하는 벌금 규모는 각각 1조 4천억 원, 5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앞으로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럽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의 최대 수혜자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될 전망입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이미 유럽의 수요에 발빠르게 움직여 폴란드, 헝가리 등을 거점으로 배터리 공장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테슬라에 독점 공급하는 파나소닉은 유럽 진출 계획이 없고 중국 CATL 독일 배터리 공장도 내년 하반기에나 완공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3세대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만큼 앞으로 전기차는 미래 먹거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초기에는 배터리가 1회 충전 시 150km밖에 못 가고 가격도 비쌌지만 3세대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500km 이상으로 늘고 1회 충전 시간도 15분 정도로 짧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3세대 전기차가 나오게 되면 본격적인 전기차 상용화가 시작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에 의존하던 테슬라는 지난해 말 LG화학에게도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해 테슬라 주가 급등의 숨은 조력자로 꼽혔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3와 모델Y에 LG화학 배터리를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LG화학은 현대 기아 자동차로부터 중국 지리자동차, 아우디, 쉐보레, 폭스바겐, GM, 테슬라까지 전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을 뺀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규모는 50.6GWh로 전년 동기보다 32.8%나 증가했습니다. LG화학의 배터리 생산 규모는 12.3GWh로 전년보다 67.7%나 늘었습니다. 테슬라에 독점 공급하는 파나소닉을 제외하면 세계 1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LG화학의 뒤를 이어 삼성 SDI가 4.1GWh를 생산해 3위를 차지했고 SK이노베이션은 위기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1위인 CATL의 경우 중국에 공급하는 분량을 빼면 약 0.3%의 점유율로 12자리를 간신히 턱걸이했습니다.
지금 한국 배터리 산업을 보고 일본은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탄식하고 있고 중국은 보조금 폐지에 전의를 잃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기초 소재를 공급하여 수출해왔는데 한국과 중국에게 이마저도 추월당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리튬이온 전지를 개발한 공로로 올해 노벨 화학상을 받은 일본의 요시노 아키라는 리튬이온 전지 기술을 보러 자주 한국 업체에 방문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LG화학은 2009년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전지를 전기차에 적용한 이후 이 분야에서 선구자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6년 한국과 일본의 배터리 기업들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업에만 보조금이 지원되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 정책 속에서도 LG화학은 지난해 중국 대형 배터리 업체 비아디를 제치고 글로벌 배터리 사용량 탑3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0년부터는 중국에서 이 보조금이 사라집니다. 즉 이제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한국의 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 킬로와트 시당 원가를 보면 LG화학이 148달러, 삼성 SDI가 150달러인데 중국 1위 업체인 CATL도 150달러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기술력에서 더 우수한 한국 배터리가 중국 전기차에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기어는 LG화학으로부터 받는 배터리 재고 부족으로 주력 전기차 모델인 아이페이스의 생산을 일주일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제기어뿐만 아니라 아우디, 다임러 등의 고객사들이 LG화학이 주문한 배터리를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전기차 판매량이 늘면서 배터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화학 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가운데서도 세계사이인 LG화학 브랜드 가치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7일 영국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LG화학 브랜드의 가치는 전년보다 4.8% 성장한 35억 달러, 하나로 4조 1390억 원으로 평가돼 글로벌 화학기업 중 4위에 올랐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메모리 반도체를 능가하는 한국의 차세대 최대 신사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국내 메모리 반도체 매출액은 약 200조에 육박했는데 전기차용 배터리 매출은 63조 규모였습니다. 지금 이 추세대로 간다면 앞으로 배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